14장 유체역학.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체를 다룰 때, 유체역학을 다룰 때, 이 유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하고 리퀴드,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와 같이 어떤 행성이 없이 어떤 볼륨을 갖는 걸 갖다가 유체를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액체를 갖다가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유체역학은 또 기체를 갖다가 많이 다루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죠? 압력에 의해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주어지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체는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제 유체를 다룰 때 플루이드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기체는 여러분 알고 있는 PV는 NRT에서, 그죠? NRT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 대부분은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압력이 높아지더라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그죠? 이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행성이 없는 물체를 갖다가 유체, 그러니까 흐를 자죠, 그죠? 흐를 자, 물같이 흐르는 게 이런 게 이제 행성이 없이, 이제 따질 때 유체역학은 물리학에서 좀 특별한 분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게 무슨 F는 MA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게 이제 정력학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모션, 그죠?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션까지 했는데, 유체역학은 이제 아주 특별한 분야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생활 몸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접하는 게 유체역학이면서도 대부분 이 역학을 다 잘 안 배운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또 유체역학일 수 있고, 사람 몸도 이게 유체역학을 갖다가 다 적용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건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다룰 내용은 압력, 그 다음에 압력의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르키메데스 본리과 아르키메데스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체 동력학과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유체 방정식의 응용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노는 게 압력. 압력은 이제 단위로 P를 적는데, P의 정의는 어떤 힘이 닿는 단위 면적당 닿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P로 적는데, P의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이제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죠, 그죠? 그래서 1파스칼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1제곱미터에 1뉴턴 힘이 작용하면 1파스칼을 정해요. 1파스칼. 그래서 1뉴턴이 1평방미터, 1m, 1m, 그죠? 1m, 1m에 1뉴턴 힘이 작용하면 1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스칼, 그죠? 압력의 단위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유체 속에서 어떤 압력이란 것은 사방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없고 사방에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그 물체의 표면의 수직이에요.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면은 유체는 행성이 없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수직이 아니면 이게 회전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이 찌그러든다든지 해서 항상 모양이 수직으로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가 이렇게 둥근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둥근 게 압력에 대해서, 그죠? 압력이 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모양을 갖춘다든지, 안 그러면은 외부의 압력에 가장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행이 제일 많죠, 그죠? 높은 압력이 견디려면. 자, 자세한 건 다음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떤 힘을 가하고 있을 때 이 압력이란 것은 이 압력을 갖다 재는 게 원리는 이거예요. P는 F분의 A이기 때문에 요 진공이고, 그죠? 누르는 힘하고 이게 이제 요 떠받치는 힘 KX하고 F는 KX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눈금을 보므로써 압력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뭐냐면 압력계예요. 압력이 대기압이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커지겠죠, 그죠? 스프링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게 눈금은 별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이제 압력의 정의. 그 다음에 압력은 항상 압력과 유치에서 나가는 힘은 항상 수직이다. 하나, 두 개 돼 있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뭉침대 이건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우리가 이제 바늘 있잖아요, 그죠? 바늘을 갖고 손가락을 찌르면은 손가락 뚫고 들어가죠, 그죠?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 바늘이 뻐죽하게 되면은 요 면적이 작아지죠, 그죠? 면적이 작아지면은 압력이 높아져서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까지 뻐죽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뻐죽여야 될 이유는 바늘이든지 칼이든지 이게 뭐냐면은 날카로운 이유는 요 면적을 갖다가 최소함으로써 요 압력에 의해서 물질을 갖다가 자른다든지, 그죠? 뚫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탱크가 있고, 그죠? 탱크는 이렇게 무한궤도로 되어 있고 자전거 바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탱크는 조금 땅이 지르도, 그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자전거 바퀴는 빠진다고요. 모래사장 이런데 쉽게 빠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 탱크는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무한궤도이기 때문에. 캐터필러를 하죠, 그죠? 캐터필러 무한궤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면적당 누르는 힘 따지면 이게 탱크에서 이 단위 지면이 받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둥글는데 바닥과 닿는 면적이 굉장히 작다고요. 좁고 자전거 폭이 좁잖아요, 그죠? 타이어 폭이 좁기 때문에 압력이 비교하면은 요 탱크보다는 이 자전거 바퀴 압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전거 바퀴는 빠진다고. 계산해보면 쉽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탱크 무게가 50톤. 그러면 이제 무게로 따진다 치면 50 곱하기 톤은 10의 3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력 10 잡으면 대충 해서 5 곱하기 10의 5성 뉴턴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이란 것은 탱크 캐터필러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게 한 30cm, 40cm 정도 될 거예요. 50cm? 50cm까지는 아닐 거고. 그진 한 50cm 잡고, 그죠? 길이를 갖다가 한 6m 잡고 하면은 0.5 곱하기 6이죠, 그죠? 양쪽에 있으니까 6제곱미터로 나누는 거하고. 그에 비해서 자전거를 탄 사람 50kg 잡고, 그죠? 좀 가볍고, 자전거 무게해서 한 60kg, 한 70kg 잡고, 80kg 잡고, 70kg, 사이클 선수 타임 치면은, 이 닿는 면적은 많아야 1 아니면 2제곱c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좀 파고든다 하더라도 한 3? 그 정도 한번. 그냥 5제곱cm 잡을게요. 앞뒤로 하면 한 10제곱cm 밖에 안 된다고. 닿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 그러면 사람 몸무게 80,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10제곱cm, 10제곱cm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이거든요. 그럼 얼마 되느냐? 8 곱하기 2개, 3개에서 10의 5승이 된다고.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고. 이건 얼마 되느냐? 탱크는 10이니까 대충 해서 5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된다. 파스칼이 된다고. 5 곱하기 10의 4승 파스칼이고, 이거는 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약 80배 정도 차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훨씬 더, 물론 탱크 자체는 훨씬 누르는 힘이 크겠죠, 그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누르는 힘은 크지 말이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은 이게 탱크 쪽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전거 바퀴라든지 자동차 바퀴가 잘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둥글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막이라든지 이 땅이 무른데 자동차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갖다가 살짝 뺀다고요. 빼면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죠? 닿는 면적이 타이어 바람을 빼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덜 빠지고, 그죠? 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또 바람을 빼면 어떻게 되냐? 타이어 펑크가 잘 나죠. 잘 소모도 잘 되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물침대를 이거는 넘어갈게요. 압력 구하는 거니까 mg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힘을 갖다가 쭉 나눈 게 이게 압력이랑 전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이제 이 얘기에 있어도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 하이힐에 밟히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힐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잘 박히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물이 있을 때, 여러분 물이 있을 때 물속 깊이 들어가면 압력이 점점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포면 이 대기압이라는데 1기압 1atm이죠, 그죠? 1atm 1atm은 얼마냐? 1013 헥토파스칼 헥토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에요. 1.023 곱하기 10의 5서 헥토가 10이거든요.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 옛날에 이제 미리바를 썼는데 지금은 다 헥토파스칼이죠. 포전 단위는. 안 그러면 이제 수온으로 다 있어요. 760 미리미리 Hg 760 토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이 단위는 거의 안 써요. 물로 따지면 약 10.3, 10.4m 정도 물기둥 높이 좀 돼요. 1기압이. 자, 무슨 얘기냐?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이제 공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기 자체가 누르는 압력. 물론 지구를 벗어나면 기압이 제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 표면 해수면에서 1기압이라고 하는데 1기압은 표준 단위로 1013 헥토파스칼. 물로 따지면 물 10m, 10.3m가 1기압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가상의 물 기둥을 생각해요. 가상의 물 기둥. 이 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상의 물 기둥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그냥 물이니까. 내가 가상으로 이렇게 물 기둥을 갖다가 가정을 한다 하면은 요 물 기둥의 단면적을 갖다가 A, 높이를 갖다가 H라면 물기둥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사방에서 위에도 작용하고 아래도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점점 깊이 가면 갈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그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점점 압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윗면보다는 아랫면이 더 압력이 더 클 거예요. 자, 그럴 때 양옆배로는 전부 다 이제 평행을 이룰 거고 아래 위 위에서 누르는 힘은 얼마냐? 위에 누르는 걸 갖다가 P1이라고 그리고 면적을 갖다가 A라고 그러면 이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P1이라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을 갖다가 요 전체적으로 유체가 있으면 유체 요 기둥이 누르는 힘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죠? 그래서 F1 위에서 누르는 힘이 이게 될 거고 아래에서 떠받드는 힘이 얼마냐? 이거는 P2A가 되겠죠, 그죠? 아래에서 이걸 갖다가 압력을 갖다가 아랫면의 압력을 P2라면 물 깊이에 따라서 점점 깊어지니까 위가 P1이고 아래가 P2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위에서 누르는 거 아래니까 이게 이제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y축을 갖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중력하고 같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식을 적으면 이렇게 돼요. P1A, P의 A, P의 A, 그 다음에 P의 J, J는 뭐냐면 y축 방향을 갖다가 J를 잡으면 이렇게 이제 벡터 표시를 해서, 그죠? 위치에 이제 돼 있다 치면 이제 더 쉽게 표현한 게 요거예요. mg를 옮겨 놓으니까 그 차이만큼 중력이 작용하는 거. 평행이 이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m은 뭐냐? 물체의 질량이에요. 요거 무기동의 물체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우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V인데 로우의 V는 A의 H죠, 그죠? H.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PA, 이제 P2를 갖다가 P를 잡았고 P1을 갖다가 P0를 잡았기 때문에 PA-P0가 로 A HG가 되겠죠. A가 없어지고 그러면 P는 뭐가 되느냐? P0 플러스 로 G H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H만큼 물기둥의 높이를 H를 할 때 이 H만큼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로 G H만큼 더 증가한다. 델타 P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델타 P는 로 G H, 물속 깊이 H만큼 들어갔을 때. 그럼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로우가 얼마냐? 또 1이죠, 그죠? 로 1, 비중 1인데 이건 1g인데 이제 킬로그램 치면 킬로그램 1g, 잠깐만, 물 로우가 1g 세제곱미터죠, 그죠?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1 세제곱미터는 얼마 되느냐면 1000g이 돼서 1kg이 돼요. 1000kg이 돼요. 1000kg. 그래서 이게 로가 1000이 되고, 그죠? 10의 3승이 되고, G가 얼마? 5.8이 되고, 그 다음에 H가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P는 약간 1기압이면 얼마 되느냐 했죠, 그죠? 1기압이 증가하려면, 물속 1기압이 증가하려면 1013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그래서 H를 구하면 얼마 되느냐? 10.3이 나와요. 10.3m.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뒤에 기압제는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그죠? 기압 압력을 측정했을 때 디아기압이 1013, 이제 물기둥 높이가 얼마 되냐면 1013이 되죠. 이제 수온으로 하면은 76cm가 되고 760m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기둥을 했을 때는 이게 오를 수 있는 높이가 10.3m가 돼요. 1기압. 그래서 대체로 물 10m 깊이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해요. 아마 여러분들 잠수를 해보면 알겠지만 10m 정도 들어가면 기가 알이죠, 그죠? 5m 정도만 내려가도 기가 알입니다. 10m, 20m 이렇게 되면은 20m만 되면은 상기압이 되겠죠, 그죠? 델타 P에 델타 P는 로 G H, 요 공식 정도는 알아두세요. MGH에서 AM 대신에 로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원리가 있는데, 파스칼 원리. 밀폐된 유체가 있을 때 작용하는 압력은 똑같다는 거거든요. 중력을 갖다 영향을 갖다 무시한다 할 때. 이 원리를 응용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리프트예요. 리프트. 얘 유치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는 힘을 갖다 F1이라고, 그죠? 여기서 단면들을 갖다가 A1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압력이 되겠죠. 여기서 유치의 압력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F2에 A가 되겠죠, 그죠? A2. 단면들을 갖다 A2라면. 그러면 F2는 어떻게 되느냐? F2는 F1에 A1분의 A2의 F2가 돼요. F1. 그러면 내가 A1을 작게 하면서, 그죠? 요 A2를 갖다가 키우면, 그러니까 요 단면적의 비에 의해서 F1을 작게 하더라도 A2가 엄청나게 크면은 요 F2를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키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동차를 갖다가 아주 쉽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19 구조대 있잖아요. 그죠? 구조대 같은 거 예를 들면 큰 트럭 밑에 큰 때문에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깔렸다든지 이걸 자동차를 들어 올려야 된다. 그러면 크레인으로 들 수도 있지만 언제 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사이에다가 그죠? 풍선을 갖다가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압력 가스를 갖다가 가스통 연결해서 여기 기체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부풀어 한다. 그럼 이게 아주 쉽게 들려요. 물론 뭐 처음에는 집어 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집어 넣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풍선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 포크레인 있죠. 그죠? 굴삭기. 굴삭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굴삭기 무지무지한 힘을 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 실린더가 되어 있고, 요 실린더 바깥쪽에 아주 가는 간으로, 그죠? 위에 펌프가 있어갖고, 펌프를 통해서 유체를 집어야면 이 면적이, 실린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 유체가 들어오면 이게 무지무지한 힘을 낸다고. 이 펌프는 조금 하더라도. 물론 속도는 늦겠죠. 그죠? 올라가는 속도는. 항상 이제 유체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를 생각하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렛대 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지렛대 원리는 이거잖아요. 그죠? 길이 뭐 L1, L2, F1, F2 그죠? 토크 갖게 해서 이 길이를 갖다가 길게 함으로써 하는데 이건 이제 단면적이니까 2차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게 그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압제결해서 웬만한 무거운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유압 프레스 같은 경우 몇만 톤까지 있어요. 만톤 되는 것도 아주 쉽게 든다고요. 이게 면적이기 때문에. 길이는 지렛대는 1차원이기 때문에 만배로 키우려면 길이를 만배로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단면적은 만배로 키우려면 100배로 키우면 되겠죠. 단면적은 반지름을 따지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렛대 원리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파스칼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유체 내부에 똑같이 힘이 전달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거죠. 물풍선이 있을 때 물을 갖다가 가득 짓고 이제 이게 풍선을 갖다가 맨 상태에서 어떤 압력을 주면 이게 어떤 부분이 튀어오르죠. 그죠? 항상 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이 유체 내부에서는 압력이 다 같아져서 조금이라도 그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이제 마찬가지 파스칼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이게 둥글게 되죠. 그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본 원리는 요거예요. 압력의 정의에서 물체를 갖다가 들어올리는 게 이 파스칼 원리예요. 계산하는 식은 단면적의 비에 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온 기둥을 갖다가 세워서는 이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거고 이게 이제 기압기의 원리예요. 기압기의 원리. 근데 이제 물 기둥을 하면은 10m까지 되는데 물은 이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진공이 되면 물이 끓어 흘러가고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이 수온만 760m 되면 이게 이제 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은 이게 높이가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높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여기서부터 물기둥, 이 수온 기둥을 갖다 높이를 갖다가 재므로써 정확하게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잠겨 있다 치면, 이 물체에 잠겨 있다 치면, 부피가 V 물체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였죠? 위에 누르는 힘, 아래에 누르는 힘이 있었죠. 그죠? 위에서 누르는 거, 아래에서 떠받치는 힘이 있어갖고, 결국은 뭐냐면은, mg만큼 요 물체에 압력 차가 존재한다 했죠. 아래 위로. 그죠? 아까 했잖아요. 그죠? P에 A에 마이너스 P0A가 mg만큼 작용한다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물체가 이제 없다면은 mg만큼 빠지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유체에 의해서, 압력차에 의해서 부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 유체의 무게가 mg잖아요. 그죠? mg.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이게 부력하고 mg하고 같겠죠. 그죠? 같은 물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쇳덩어리다. 그럼 이게 mg보다는 요 mg, 뭐 새로운 물체 mg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깔아앉겠죠. 만약에 이제 가변 물체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m'이 m보다 작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m'은 rho 프라임 v죠. 그죠? 그럼 m은 rho v인데 rho 프라임이 rho보다 작다. 쉽게 말해서 밀도가 더 작다. 유체보다 밀도가 작으면 물체가 뜰 거고, 그죠? 크면은 깔아앉겠죠. 두고 가면 그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풍선을 갖다가 풍선에 공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떠는 부력의 크기는 요만큼의 물의 무게만큼, 그죠? 물의 무게만큼, 잠긴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겠죠. 대신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차지하는 유체가 차지하는 꼭 이제 아래쪽이 아니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힘을 갖다 벡터로 다 더하잖아요, 그죠? 다 더하면은 요 부분에 유체가 차지한 만큼 이게 부력을 받는다고요. 만약에 유체면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게 더 가벼우면 이게 이런 식으로 떠오르겠죠, 그죠? 자, 대표적인 게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이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보통 1이면 9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비중을 잴 수가 있어요. 얼음이 있다 치면은 1만큼 뜨고 9만큼 잠기거든요, 보통 얼음이. 근데 왜 그래 되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얼음 자체의 무게, 여러분 또 얼음이 9g짜리겠다 치면 얼음 자체 비중은 0.9거든요. 부피는 얼마 되느냐? 10제곱cm라고요. 아, 10세제곱cm, 10cc가 되죠, 그죠? 10cc, 큐빅cm. 10cc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cc 이만큼 이제 물이 되겠죠. 부피는 2하고 9가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물이 녹잖아요, 그죠? 아, 얼음이 녹잖아요, 그죠? 녹으면 9g이 물이 되겠죠. 그럼 9g 물이 딱 된다고요. 그러면 얼음이 얼면은 부피가 10으로 늘어나면서 이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음이 물속에 잠기면은 정확히 이 모양이 된다고. 쉽죠, 그죠? 만약에 물이 물속에 더 잠갔는데 이게 떠오르는 부피가 3이고 잠긴 게 7이면 이 물체의 비중은 0.7이 되겠죠, 그죠? 물에서 물이 1이니까 이 떠오르는 요거 비로 보면은, 그죠? 비로 보면은 7대 3이면 0.7이 되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잠긴 무게가 잠긴 부분이 7g이 뭐냐면 이 물체의 무게고, 그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이 상태로 7만큼 잠긴 상태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7g이면 이만큼 물 7g을 갖다 밀어내고 이 부피를 차지한다고. 이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 같은 경우 배가 물건을 싣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가 잠기겠죠. 그러면 이 잠긴 부피, 그러니까 물을 갖다 밀어낸 부피, 이게 이 배의 질량의 무게가 된다고. 질량, 무게하기도 뭐 질량하기도 상관없겠죠, 그죠? 중력이 같기 때문에 중력이 같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배를 갖다가 무게를 다 했더니 배의 배수톤이라 해요, 배수톤. 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물을 갖다가 밀어낸 배수, 그걸 배수톤이래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잠긴 이 헐수선이라는데, 헐수선을 보면은 이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면적만큼 배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배가 가벼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이 있을 때, 부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부력의 중심은 뭐냐면은 요 공간, 물로 치면은, 그죠? 물의 무게 중심이 되겠죠. 물이 만약에 차있다 치면은. 그래서 배가 기울어지더라도
이게 배가 복원력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되면 부력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죠? 근데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력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간다. 그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부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부력이고 중력이 되니까 배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복원력이 생기죠. 그래서 배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배가 옆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복원력이 생기게끔 이 설계를 갖다 선행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둥그리잖아요. 그죠? 바닥이. 이 둥근 배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제 더 그한 게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복원력이 생기지. 만약에 무게 중심이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이제 높은 데 있다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력하고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 존재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더 위에 존재하려면 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부력이 항상 이렇게 토크를 복원력을 시키는데 무게중심이 그죠? 요 부력의 중심보다 높은 데 있으면 안 된다. 항상 밑에 있게끔 배를 갖다가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배 무게중심을 갖다가 낮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엔진이라든지 무거운 물체들을 갖다가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죠. 안 그러면 이제 바닥에 더 물을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대처를 해서 이 복원력이 생긴 원리는 배의 부력과 그 다음에 배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력, 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뜨는 거 얘기하는 건 별 문제는 안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 금반지 원리는 이거예요. 금의 비중은 얼마냐? 19.6이거든요. 보통 금의 비중을 갖다가 20을 잡고 그냥 편의상 물의 비중이 1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금반지 20g 짜리를 갖다가 그죠? 부피로 가면 얼마 되냐면 1cc가 되겠죠. 물은 얼마 되죠? 1cc가 되겠죠. 그래서 금반지를 갖다가 만약에 물속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되죠? 무게가 얼마 돼요? 물이 1cc만큼 되기 때문에 19g이 되겠죠. 그죠? 물속에서 재면 금반지 20g을 비중을 갖다 20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g짜리 금반지를 갖다 재고 물속에 재면 19g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금반지인데 20g의 금반지를 갖다가 물속에 재니까 만약에 18g이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부피가 2라는 얘기죠. 그럼 비중이 얼마죠? 그러면 10이라는 거죠. 비중이 10이라는 얘기는 금이 비중이 이제 보통 한 20쯤 되는데 은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이 대충 한 10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은이 적어도 반 이상이 더 섞였다는 거죠. 그죠? 반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섞였겠네요.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게 장기 쓸 때 무게하고 그죠? 그냥 공기 중에서 단 무게하고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면은 쉽게 말해서 밀도를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밀도를 구해서 밀도 차이에서 밀도가 크면은 부력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 차이를 이용해서 금반지를 찾는 게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예요. 실제로는. 그럼 여러분들 유레카 하니까 부력의 원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이제 부력을 재는 그 공식은 그렇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장력으로서 구하고 이제 공식이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인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밀도 뭐 20으로 보통 계산해요. 계산 편하게. 공기 중에서는 이렇게 되고 물속에서는 이렇게 된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얼마? 7.84 이렇게 되니까 얼마? 6.84가 되죠. 그죠? 그러면 7.84에서 6.84를 빼면 얼마 차이가 얼마냐면 1.00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물에서의
부력이죠, 그죠? 부력. 그럼 이를 갖다가 7.84로 나누면 비중이 얼마 되느냐? 7.84가 되는 거예요. 이 크라운에. 심플하죠, 그죠? 공식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차이를 빼가서 요 차이만큼 원래 무게로 나누면 뭐냐? 그게 비중이 돼요. 7.84인데 실제 이제 금의 비중은 이 정도 되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순금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가능하겠죠, 그죠? 은에 갖다가 비중을 주면 은의 비중을 주면은 은이 몇 퍼센트 섞였는지, 은보다는 더 가벼운 게 구리니까 구리가 얼마 섞였는지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 동력학. 유체의 이제 흐름이었어. 이건 이제 얘는 유체 정력학이고, 이제 유체 동력학인데, 유체 이제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지금 책에는 없는 건데, 유체가 담배 연기 같은 거 올라오면 쭉 올라가다가 그죠? 이렇게 막 퍼지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수돗물이 이렇게 쫄쫄쫄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다 치면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를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막 흩어지죠, 그죠? 요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흐른 걸 갖다가 코스모스라고, 그죠? 코스모스라고, 이걸 갖다가 카오스래요. 이걸 갖다가 난류가 되는 카오스. 이게 혼돈 상태고, 코스모스는 질서적 연연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라미너스 플로라고, 이걸 갖다가 난류 트브란트. 다른 이제 식으로는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코스모스, 카오스. 이제 유치 같은 경우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런 거를 갖다가 유선내는 스트림라인 라미나 플로예요. 어떤 층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쭉 나타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말려 나가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상 유체는 비점성 유체, 뭐 정상유, 뭐 비압축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별 그렇게 막 해올 건 아니고 용어 정도는 그냥 유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이상 유체는 이렇게 정해된다. 끈적끈적한 게 없이 그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흐르는 거 이상 유체를 해요. 마찰이 없고 그 다음에 속도가 같고 속도가 거의 같고 물론 속도는 다르겠죠, 그죠? 가면 가는 다르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압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거, 터블란트가 안 일어나는 거. 자, 그럴 때 이상 유체에서 그죠? 연속방정식 이건 알아둬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은 A1, V1이 되겠죠, 그죠? 단면적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여기에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이 될 거고,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A2, V2라 치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양만큼 유체가 흘러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1, V1하고 A2, V2가 같아야 되겠죠. 이제 이걸 응용해 대표적인 내가 여러분들 호스 끝을 갖다가 확 끝을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물살이 세지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2를 갖다 확 줄이면 V2는 커져야 되겠죠. 유체가 계속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스라든지 소방호스 보면 물살을 갖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 끝을 갖다가 좁게, 그러니까 단면적을 갖다가 좁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폭이 넓은 거하고, 그죠? 강폭이 좁은 게 있을 때 강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살이 이게 이제 이상적인 유체를 생각했지만 물은 비압축이고 거의 정상류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좁아지면 속력이 확 증가한다고. 에너지 보존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정상적으로 모든 이제 압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유체 흐름을 갖다 가정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유체의 연속 방정식은 A1, V1. 그러니까 유체는 비압축이기 때문에 흘러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A1, V1. 그래서 강폭이 좁아지면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기름을 자를 때 기름에 물을 갖다 액체가면은 참기름을 따르면 이제 쭉 내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늘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유체가 흐르면 이제 중력에서 참기름에서 비행기에서 따라 나오고, 그죠? 유체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중력에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참기름 양은 A2, V2고, 그 다음에 위에는 속력이 작은데 A1, V1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이 단면적이 저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단면적이 줄어들고 속력이 빨라지는 건데, 이건 어떤 경우냐? 속력이 빨라지니까 단면적이 더 줄어드는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은 참기름 같은 경우 이게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도 세게 틀지 말고, 그게 수돗물 굉장히 약하게 틀면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늘어진다. 위는 좀 굵으면서. 이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한 유체 양이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 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압력은 압력 더하기 그 다음에 로 g y에다가 2분의 1 로 v 제곱까지 해서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건데,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게 이제 유체의 힘에 의해서 유체 압력 차이에서 유체가 움직일 때 물론 높이차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이용해서 놓은 값으로 P 플러스 로 gy, 로 gy가 아까 압력이었죠, 그죠? 높이의 압력 차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정하다는 게 최종적인 결과예요.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결과만 여러분들 알고 있고,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유체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이야기는 쉽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제일 쉽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gh 2분의 1 mgh 그죠? 위치 에너지, 이게 이제 압력 로 GH가 되고 2분의 1 로 V 제곱, 부피이기 때문에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지에 있으면 이제 V 제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되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날개가 있을 때 비행기 날개가 위가 볼록한 이유가 어떻게 뭐 해서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비행기 위에 있는 속력이 빠르고 아래는 속력이 느려서 이게 이제 위에 압력이 줄어든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나사에서 지금 최근에 이루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책에 이제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물리책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신,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나사 사이트 가면 이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비행기 날개가 위가 볼록한 건 다른 이유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근데 이제 벤츄리가는 이거는 맞아요. 벤츄리가는 이게 유체가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높이가 갖다 치면은 이게 이제 간이 좁아지면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유체가, 그죠? 이렇게 액체가 있으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유체가 빨리 올라간다. 이게 속력을 구하시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가는 건데, 이게 속력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 같다가 재는 거예요. 원리. 벤츄리간. 아까 A1, V1이 A2, V2로 했죠, 그죠? 간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이 일정화되죠, 그죠? V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벤츄리간. 토리체리 원리 있는 이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압력 차이에서 이 노는데, 이게 요 높이 차만큼 위치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1 로 GH가 로 GH에 해당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니 2분의 1 로 V 제곱, 이게 왜 이렇게 2분의 1 로 V 제곱이 로 GH,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V는 루트 2GH가 되죠, 그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버켓츠가 있을 때, 물통이 있을 때, 물통에서 구멍을 하다 이렇게 뻥뻥 뚫어 놓으면 이 높이가 이제 H, 압력이 커지겠죠, 그죠? 커진 만큼
여기는 세게 놓을 거고, 그죠? 이건 더 세게 놓을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겠죠, 그죠? 후보전 나오는 속력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 여기서 물통에서 부모 나오는 속력은 압력 차이인데 보통 여기 이제 P하고 요거 압력을 같게 놓게 되기 때문에 바깥쪽 같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지고 루트 2GH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가 응용이 놓는데, 응용은 이제 비행기 날개 얘기인데, 비행기 날개는 좀 할 얘기 좀 많은데, 날개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유체가 이렇게 가는 놈이 속도가 빨라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유체가 정리된 상태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가르면서 가죠, 그죠?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 좀 실제 이제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게 빠르게 느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상대적인 속도가 빠르게 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도 설명이 되지만 실제 이제 비행기 풍동 실험할 때는 바람을 실제로 이렇게 불게 만들거든요. 불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놈이 빨리 안 가요. 이게 해보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두 개 만난다 돼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날개에서는 그래서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풍동 실험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풍동 실험에서는 이게 안 만나고, 그죠? 실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 만나요. 그래서 위에가 좀 빨리 가는 거라 해서 날개가 뜨고, 그죠? 풍동 실험할 때는 이게 안 만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는 이제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이제 코안다 호퍼라는 게 있는데, 코안다. 사람 이름이에요, 코안다 호퍼라는 게 있는데, 코안다 호퍼에 의해서 이게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비행기 날개가 떠올려요, 풍동에서는. 이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는, 이게 좀 압력차 보다는 실제로 이제 비행기 떠오르는 힘은 뭐냐면은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갖고, 그죠? 수평이 돼서 이렇게 꺾여지는 힘이 있죠, 그죠? 날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요 힘이 여기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는 실제 보면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비행기가 뒤집어서 그저 전투기 같은 배면 비행을 하거든요. 배면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실제로는. 근데 실제 보면 배면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공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공을 타고 가면서, 그죠? 이게 이제 공이 이제 소위 말 바나나 킥이 되는 거죠. 골프공도 마찬가지고 축구에서 한쪽을 스피을 주고 이렇게 돌면서, 그죠? 이게 공이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꺾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타고 가는 이 호크가 역회전을 갖다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공이라든지, 그죠? 유체 돌아가고 이 표면을 흘러가는 상대적인 이제 유체의 속도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유체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쪽은 압력이 낮아진다고. 이제 압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실제로 이제 기체 분자 모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풍동 실험이라든지 이게 분자 흐름이 유체의 흐름이 꺾여져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결국은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유치역학은 이게 학문 자체가 제대로 하면 또 되게 또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비행기 날개는 이게 좀 제가 좀 헷갈리게 한 것 같네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공기를 거르게 가면 이게 가만히 있는 공기를 갖다 가르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 비행기 날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빠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는데 실제 풍동에서 바람을 흐르는 거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나사에서 실험하는 거 보면은 완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동에서 실험할 때 보면은 이게 완전 달라요. 또 제가 계속 헷갈리겠네요. 제가 여하튼간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보다는 여러분들 상식 정의선에서 시험은 여기 놓은 건 이제 간단한 계산이 있죠, 그죠? 아까 파스칼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력을 잰다든지, 그죠? 부력에 의해서 유체의 밀도를 잰다든지 이것만 공부하도록 하세요. 파스칼 원리, 그 다음에 부력, 그 다음에 배의 부력에 의한 이제 배의 복원력까지,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파스칼 부력, 그 다음에 밀도 재는 거, 그죠? 밀도 재는 거까지 해서 공부하면 될 거예요. 뭐 뒤에 이제 이런 거는 좀 어차피 이런 거는 시험을 낼 수는 없겠죠, 그죠? 응용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오픈북으로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유치학학은 그러니까 계략적인 거 이 세 가지만 좀 준비를 하세요.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반드시 들어가요. 계산, 압력 계산.